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 대선 출마하고도 시간이 좀 지나고 경선 일정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세요, 마음이? 출마 지금 소감이. 우리는 좀 시간이 좀 더 충분했으면 네네. 국민들께 저희가 가진 철학과 신념과 네. 비전과 네. 실행 계획 같은 걸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빨리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 경선 일정을 잘 따라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박한 시간이지만 뭐 요새 상승세 타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밝은 분위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뭐 상승 분위기긴 하지만 워낙 그렇게 출발이 늦었고요. 네. 저희들도 뭐 준비가 이제 이렇게 철저히 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는 데는 좀 약간 버거운 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판 감자처럼 또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들도 좀 탄탄한 강원도에서 정책으로 펴셨던 것들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 책임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 책임제 여러 가지인데 취업, 교육, 뭐 육아 다 사회 책임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요. 복지국가라는 것이 각 개인과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원래 복지국가가 출발이 빈부격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 하나는 가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이념은 국민들 모두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자꾸 무슨 수당 또 뭐 이런 걸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복지국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업을 제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직업을 제공하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를 낳는 것, 그다음에 그 아기를 교육시키는 것, 그다음에 그 아기를 키울 집, 요 세 가지입니다. 육아, 교육, 주택,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아기는 국가가 키운다. 교육도 국가가 한다.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한다.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가는 게 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쉽네요. 사회책임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국민들은 많이 헷갈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쉽기는 한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진다는 거에 대한 대안책들이 과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가능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으시죠. 가능하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훨씬 쉽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해 주시면 그 직원의 월급 중 100만 원을 저희 도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가 고용을 각각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로 부담을 줄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10만 명의 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취직을 시킨다 그러면 13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수당이 나가는데요. 연 14조가 나갑니다. 오히려 더 많네요.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시스템을 돌리면 그분들이 전부 취업된 상태가 되고 또 실업수당보다 돈이 1조 정도 아껴지게 됩니다. 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수당 같은 경우, 육아사회책임제의 경우는 육아를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월 40만 원씩 드립니다. 4년간. 이제 이거를 전 국민에게 한다 그러면 1조 3천억쯤 듭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쓴 예산이 47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저출산이 아닌 예산을 저출산으로 해놓거나 또는 저출산 예산이긴 한데 직접 부모나 가정에 가지 않고 딴 데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직접 아기를 양육하시는 부모에게 가시도록 하면 훨씬 돈이 적게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예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네요.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우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주택도 본래 주택을 짓는 원가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이제 30평 아파트가 그 속초 같은 경우는 17억짜리도 있죠. 17억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30평짜리를 원가로 지으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싼 걸 느끼시겠죠. 30평이 1억 7천만 원이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전셋값보다도 더 싼 거죠. 서울에서도 땅값만 아니면 땅값만 아니면 이 정도 가격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그게 17억이 돼 있다는 것은 거품이 10배 들어있는 거죠. 이게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10배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게 지어서 싸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으로.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너무 가격 싸구려로 짓지 않으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청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강원도에서는 효도 아파트라고 해서 싼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 사회책임제를 통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든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매기라고 요새 자꾸 그러는데 매기 역할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우리 민주당 경선에 나와 계신 분들이 경선이 진행된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작년부터 진행됐죠. 대부분 이제 똑같은 틀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좀 활기를 넣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썩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훨씬 좀 재미있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감자에서 매기로 이미지 변신하시는 그런 역할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후보들 중에 이 후보는 조금 어렵다 싶은 후보 있으세요? 뭐 다 어렵죠.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어렵죠. 너무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또 후발주자가 또 이렇게 뭐 별로 잃을 게 없으니까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원도에서 지금 대선 주자가 2명이나 나와 있으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좀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강원도에서 나왔지만 강원도가 전국 인구의 3%고 강원도 표를 뭐 나눈다든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각각 지지자들을 모시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히 해서 두 사람 다 훨씬 지금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숫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지사로 10년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 상태고, 예, 그런 일들 마무리와 또 이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이 가장 문제점 뭐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강원도 현안들은 사실은 뭐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알펜시아 문제를 매각을 이제 거의 끝내가지고 큰 현안들은 거의 다 해결됐죠. 뭐 여전히 SOC 인프라가 한두 개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걸로 보고요. 제가 해야 할 큰 현안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보고 계세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 이제 이거죠. 그 중에서도 또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빈부격차가 되겠습니다. 이 빈부격차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그거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일자리, 월급, 임금소득, 노동소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제 뜻이 되겠습니다. 이 빈부격차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해결하기가. 저 북콘서트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북콘서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도 소개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북콘서트도 우리 시대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네요. 우리 인간의 존엄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철학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았습니다. 전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죠. 대한민국의 발전에 복무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향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개인에게 개인의 존엄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직업, 집, 육아, 교육을 대한민국이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책을 썼고 그런 철학을 좀 큰 판을 바꾸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우리의 행동방식을 바꾸는 그런 철학을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북콘서트에서 주로 또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간 존엄에 대한 얘기는 지사님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도정 방침이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 가면 인간의 존엄이랑 그렇게 걸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쏙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인식 개선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철학과 신념과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 그건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조치, 조그마한 뭐 복지 이런 거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큰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 나라 시스템 전체를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용 중심, 개인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켜오신 인간 존엄의 틀을 완성해 가시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2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